검찰이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전 사업권을 주겠다며 8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화려한 인맥을 위장해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교묘했던 사기 수법 분석과 함께 피해 금액 8억여 원의 행방을 따라가 봅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전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로 드러난 이 사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김영선 기자, 피해자가 어떻게 사기꾼들하고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된 것입니까?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피해자가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은 겁니다. 네.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한국인 사업가가 있다, 김 씨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직접 인도네시아로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만나러 갔더니 정말 그럴듯한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내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자리가 곧 이전할 예정인데 그 사업권을 당신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환심을 산 겁니다. 이 사업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인도네시아 관료도 보여주고 국회의원도 보여주고 하니까 깜빡 속은 겁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사업가와 그 협약까지 마련해서 계속 돈을 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30만 달러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계속 뭐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3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이 좀 넘네요. 네. 네, 한국인 사업가 김 씨, 이런 방식으로 1년이 넘도록 총 8억여 원을 갈취해 갔습니다. 이때까지는 피해자 정 씨는 자신이 사기 범죄에 휘말렸음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양 변호사,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기 피해를 이제 당했다라고 느낀 지점이 언제였고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느끼지를 못했다기보다 중간중간에는 불안감은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명목이 설립비용,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계획서 작성, 로비 자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 심리가 어떤 게 생기냐면 제가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만 더 주면 뭔가 사업이 다음에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억을 넘긴 다음에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멈추고 싶어도 그동안에 투자했던 돈이 또 스스로를 자기가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야. 이거 될 거야. 맞아요. 1억만 더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새 8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짝가스 사이에.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2억을 그냥 초기 투자 비용을 그냥 잃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끌려가다가 결국에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인도네시아 대사관 쪽에 실제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제서야 안 거예요. 8억 원을 뜯긴 다음에서야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거네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했으면 그러니까요. 될 텐데 그러니까 사기인 거죠. 그걸 못하게 막았겠죠. 어떤 식으로. 네, 안타깝네요. 한국인 사업가 김 씨가 피해자 정 씨에게 인도네시아 체류 비용도 청구받고 또 로비 자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여 원이 되는데요. 아무리 큰 이익을 위해서 그린 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양 변호사님? 로비 자금이라는 건 사실상 뇌물이잖아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지만 또 이게 한국에서라면 뭐 상황을 조금 이건 너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 너무 명백하게 불법이었다는 생각을 쉽게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좀 개발도상국이고 그런 게 여전히 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실제로 게다가 이제 뭐 대통령의 뭐 친인척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큰 불법이라기보다는 저기는 아직도 아름아름으로 그렇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기는 항상 자기 욕심도 부추기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수를 하신 것도 맞죠. 네. 자, 김영선 기자, 앞서 양 변호사가 그 피해자가 이상하다, 더 이상 뺏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에 문의하면서 이 사기임을 알게 됐다면서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직접 면담을 했다고 하고요. 대사를 직접 면담했어요? 네, 지난해 10월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사관 이전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대사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 사기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정 씨가 이렇게 그런 이후에 결국 검찰 고소나 이런 과정을 밟게 됐는데 제발 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이 두 명을 꼭 잡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양 변호사. 이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전이라는 사기 수법,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1년에도 똑같은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다. 지금 이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서요. 이 두 사건 모두가 밝혀진다면
형이 좀 무거워지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이 같은 한꺼번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9년 전 같은 경우에는 7명을 상대로 또 7명이요? 20억 원을 가로챘다라는 겁니다. 어허. 근데 이게 여의도에 있는 진짜 금싸라기 땅에 예. 조금 오래전에 그곳에 마련을 하다 보니까 아하.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듯해 보이기 좋은 조건. 하겠네요. 예, 그리고 본인이 아마도 인도네시아에 뭔가 뭐 자주 다녀서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진짜 뭐 고급 인맥이 아니라 현지 그냥 사정을 좀 현지 알겠죠. 사정 좀 아는 정도의 그렇겠죠. 그건 있죠. 그걸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면 자 저기 저렇게 좋은 땅에 당연히 저 건물을 올리면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이게 뭐 더 이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아하. 그거 참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예.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파고든 거죠. 좀 솔깃할 부분이 있네요. 네. 거기다 만약에 그 사기범들의 말을 잘 안 듣고 뻣뻣하게 나오면 당신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특혜 주겠어. 그렇죠? 이렇게 나올 테니까 사업가를 사칭해서 피해자를 속여온 한국인 사업가 김 씨. 정관계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친분을 과시해 접근하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에 허위 외교 문서를 제시해서 피해자를 농락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9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써서 사기 행각을 계속해 온 것인데요. 이런 한국인 사업가 김 씨의 범죄 심리, 앞서 양 변호사가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선은 피해자들의 어떤 특성, 부동산 개발업이라든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정보를 이용한 특혜성 사업에 투자를 할 여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노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잘 모르는 인도네시아라는 외국의 상황들, 여기에 일부의 국회의원이나 관료 등과의 뭐 친분이나 이걸 내세우면 너무나 속기가 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의심을 하면 당신하고 사업 안 할게라는 좀 뉘앙스만 풍겨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처음에는 양 변호사 말씀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 사업 추진비 이런 걸 요구하다 조금씩 키워나가면 자꾸 빠져든 개미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사기 수법이 사실은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양 변호사 사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재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 이렇게 뭐 전형적이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뭐 사업의 초기에는 돈을 얼마 작게 투자했다가 갈수록 늘린다든가 이런 게 예. 거의 무슨 공식처럼 통용이 되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쪽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인도네시아의 뭐 사업권이라든가 맞아요. 뭐 예전에는 아프리카의 뭐 금광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자원을 채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 본인의 입장에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전 사업을 빙자한 사기 범죄에 대한 전말 살펴봤습니다.